오늘 여기 와보고 조금 이제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좀 당황했어요. 당황을 한 게 혹시 좀 내가 강의를 좀 어렵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자, 그러면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인지 아시는 분? 손 들고. 자. 달 탐사 그 계획할 때. 네, 맞습니다. 자, 상품.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달 탐사를 하러 가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과연 가능할까?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그랬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10년 안에 가기로 했다. 쉬워서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췌장암을 보는 사람입니다. 췌장암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췌장암은 보면 1993년부터 우리가 암에 대한 생존율 통계를 우리나라에서 내왔는데 2015년까지 통계를 쭉 냈을 때 다른 암들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런 암종들은 다 전부 생존율이 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췌장암만은 그대로 10% 전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어려운 암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췌장암에 걸리면 나는 10년, 5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90%다. 이 정도로 두려운 암이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췌장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췌장, 영어로는 팬크리아스 이러죠. 근데 한자로 췌장이라는 게 췌자가 이제 모든 살, 그러니까 췌자라는 장기라는 췌라는 장기가 모든 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어로도 판크레스, 모든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이라는 장기의 모양을 보면서 모든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갈렌 뭐 이런 모든 의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췌장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의 큰 혈관을 보호하는 쿠션같이 스펀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에 쿠션 역할, 혈관을 보호하는 쿠션이다. 쿠션 어떻게 보면 스펀지같이 좀 생겼어요. 근데 실제 췌장은 대동맥, 대정맥, 그 다음에 위 사이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노랗게 끼어 있는 몸에서 가장 중심 부위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두부, 경부, 체부, 미부, 머리, 목,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머리 쪽이 좀 더 깊숙이 혈관 주위에 쌓여 있기 때문이고 꼬리 쪽은 조금 바깥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머리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접근하기도 힘들고 수술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췌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위액을 보관하는 일. 옛날에는 위를 보호해준다, 위를 이제 이렇게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해요. 위액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무슨 호르몬? 맞습니다. 인슐린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슐린, 소화효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 췌장액, 이자액이라는 것 자체는 투명한 액체인데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분비를 합니다. 조그만한 췌장에서 1.5리터를 분배를 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인슐린, 이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췌장이 나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가 오고 췌장염이나 만성췌장염, 그 다음에 췌장에 혹 같은 것들이 생기다가 췌장암이 결국은 생기는 거죠. 췌장암은 아까 보다시피 한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긴 하지만 생기는 순위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사람들이 한 8위, 9위 이 정도 되는데 계속 점점 더 증가해서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2032년쯤에는 남자, 여자 공이 한 3위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암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을 수술로 얻어야 되는데 이 조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술 자체가 매우 침습적이다.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째서 췌장 위를 드러내고 혈관 옆에 있는 췌장을 노출시켜서 조직을 얻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침습적이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수술을 해서 조직 생검으로서 췌장암을 진단한다. 이런 일들은 매우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우리 병원 가면 피 뽑듯이 혈액을 뽑아서 혈액 내에서 암을 진단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혈액에서 그러면 뭘 볼 거냐 했더니 혈액 안에는 암세포에서 분비되거나 암세포가 사멸이나 괴사란 말은 암세포가 죽었단 말이죠.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온 순환종양 DNA, 엑소좀, 순환종양 세포 같은 이런 물질들이 피 안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의 DNA나 엑소좀, 순환종양 세포들을 혈액에서 검출을 해내면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혈액에서 이런 걸 진단을 안 하고 계속 조직 검사를 했을까요? 그건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각각의 순환 종양 DNA나 엑소좀, 순환 종양 세포를 어떻게 혈액에서 검출하는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하지 못한 거예요. 먼저 순환 종양 DNA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단위만 딱 끊어서 이렇게 펼쳐볼게요. 가운데 글루코스 당 성분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 성분이
성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염기 성분이 연결되어 있는 요 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DNA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분자 구조식이죠. 그렇게 해서 글루코스인, 글루코스인, 글루코스인 해서 이렇게 선이 하나가 연결이 쭉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두 개의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염기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들도 다 달라지고 이 염기 배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몸에서 암도 생기고 어떻게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 염기 구조가 다 결정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이런 염기의 구조들을 혈중에서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였죠. 우리 혈액에는 종양에서 나온 종양의 염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거냐 했을 때 과학자들이 비드를 조그만한 마그네틱 구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염기만 딱 붙여가지고 뽑아 나오게끔. 그래서 요렇게 상품화돼서 파는 키트를 사서 혈액에다가 딱 부어주면 이 비드들이 떠다니는 염기를 붙여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기술들이지만 이게 발명되기 전까지는 혈액에서 이런 종양 DNA를 추출을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종양 DNA를 추출해서 뭘 했냐? 췌장암에서 케이라스라는 종양의 변이를 본 겁니다. 자, 혈액에서 췌장암 유전자, 케이라스라는 혈액의 췌장암의 유전자가 검출이 안 되는 사람하고 검출이 되는 사람을 보면 검출이 안 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고 검출이 되는 사람은 빨리 죽죠. 검출이 안 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검출이 되는 사람은 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검출을 함으로써 어떤 췌장암의 예후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가는 거예요.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췌장의 암이 있는 부분인데요. 치료를 해가면서 췌장에 있는 암이 조금씩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간에 췌장암의 전이가 간 새로운 또 암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빨간색이 혈중에서 종양의 DNA를 본 건데 처음에 치료를 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암이 다시 발생하니까 증가하고 또 암이 점점 커지니까 확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암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엑소솜. 엑소솜이라는 건 작은 구슬 같은 이런 물질들이에요. 세포에서 분비를 해낸 거죠. 세포에서 이렇게 암세포에서 분비를 해낸 이런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을 밀도나 크기, 면역의 방법을 이용해서 뽑아내게 되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동글동글한 구슬같이 생긴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면은 어느 정도 크기죠? (100나노미터) 그럼 10억 분의 10억 분의 100 미터 센티미터. 자, 1밀리미터
나누면 1mm가 100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000 마이크로미터에서 또 이제 100만 마이크로미터가 되면 100만 나노미터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분의 100mm죠. 100만 분의 100mm. 상상이 갑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런 베시클 조그마한 소포들이 혈액에 떠다니는 거예요. 암세포에서 분비한 이런 조그마한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봐서 크기를 본 겁니다. 과연 정상 사람의 이런 엑소좀의 크기하고 췌장암 환자의 엑소좀 크기를 비교해 보니 췌장암 환자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정상인에 비해서 1기, 2기, 3기, 4기 췌장암이 점점 진행할수록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엑소좀들이 이제 췌장암이 되면 점점 큰 엑소좀들을 분비하고, 이 엑소좀은 암이 점점 더 성장하게끔 이렇게 점점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고, 또 그 옆에 가서 또 암세포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엑소좀의 크기만을 볼 수 있는 레이저 현미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엑소좀을 볼 수도 없었고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엑소좀들을 측정하고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런 혈액 하나만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엑소좀의 표면에는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 하면 그냥 아미노애시드, 이런 아미노산, 이런 조그만한 그런 물질들이죠. GPC1이라는 단백질을 찾아냈는데, 이건 MD 앤더슨에 있는 칼룰이라는 박사가 찾아냈어요. 이 GPC1이라는 프로테인을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냈냐면 NIH3TC 푸른색의 이런 세포에서 요 이름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암세포의 이름이에요. 췌장암의 세포 이름들에서 단백질을 모두 추출해서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에서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백질이 77개였고요. 이런 77개의 단백질을 모두 다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GPC1이라는 단백질이 췌장암이 아닌 세포와 췌장암인 세포에서는 뚜렷하게 구별해서 나와진다 라고 해서 GPC1이라는 단백질을 엑소좀에서 검출하면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기술까지 또 개발을 한 겁니다. 혈액에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 있게 지금 몇 개 정도 봤을까요? 대략 560개 정도 봤답니다. 단백질 하나를 검사를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560일, 2년 동안 꾸준히 검사를 해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에 걸린 시간은 3년 정도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저는 또 비드라는 이런 데다가 엑소좀의 단백질을 하나만 붙인 게 아니고 GPC1 말고 다른 단백질까지 붙여서 8개를 봤어요. 8개를 보니까 하나만 붙였을 때는 조기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였는데 8개를 붙여서 엑소좀에서 검출을 해보니 진단할 수 있을 확률이 한 70%까지 조기암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암을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얘가 누군지 압니까? 잭 안드라카라는 애인데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2013년경이었나요? 얘가 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왜 췌장암이 이렇게 빨리 죽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 얘가 고등학교 때 문헌을 찾고 책을 읽고 이랬을 때 췌장암이 빨리 죽는 이유는 췌장암이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췌장암 조직을 얻기가 힘들고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췌장암이 늦게 진단돼서 병이 너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니까 빨리 죽는다. 그래서 얘는 암을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학교 바이올로지 랩에서 메소셀린이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디텍션하는 나노 튜브를 만들었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죠. 이 나노 튜브를 만들어서 애니반 마이트라라는 존 호킨스 대학의 박사를 찾아가서 이걸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비싸지 않고 빠르고 간단하고 민감하고 암을 잘 셀렉션,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침습적이지 않은 그런 진단 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학교 끝나면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이 마이트라이 랩에 가서 튜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메소셀린이라는 물질을 디텍션하는 리트머스 튜브를 만들어서 혈액에서 요거를 딱 꽂으면 메소셀린이 나오면 이 환자가 암이 있구나 하는 튜브를 만든 거죠. 이때가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어요. 간단한 거였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이름을 쳐보면 강연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강연 다닌 파일도 많습니다. 제가 얘를 아는 이유는 그 실험실에 저도 공부를 하러 갔다 왔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방학 때가 되면 연구를 하러 많이 와요. 거기서 어떤 실험, 자기가 어떤 뭔가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경험 자체가 어떤 미래를 계속 내다보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주로 하는 순환 종양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고요.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순환 종양 세포를 찾아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셀서치라는 기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서치라는 기계는 미국 FDA의 공인을 받았고 거기서 나온 세포들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순환 종양 세포를 진단을 하면 폐암에서 암이 진단될 수도 있고 아직 췌장암에서는 암 진단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폐암 진단 이런 것들에 쓰이고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의 단점이 뭐냐면 앱캠이라는 이런 물질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종양세포는 기계가 디텍션을 그러니까 찾아내지를 못해요. 대신에 이런 순환 CTC 칩이라든지 이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건데 이건 전체 혈액을 쭉 집어넣으면 백혈구만 뽑아내고
나머지 이제 종양 세포들은 다 이쪽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앱캠이라는 물질이 없어도 모든 종양 세포들을 뽑아낼 수 있는 칩이고요. 제다이란 칩도 마찬가지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셋이라는 칩은 필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필터가 있어서 이 필터보다 작은 세포는 빠져나가고 큰 세포만 남아있는 이런 거고, 이게 종양 세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스크린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중심으로 해서 필터가 이렇게 있고 큰 세포들만 남아서 이 세포가 종양 세포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되죠.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필터를 써서 종양 세포를 뽑아내는 건데요. 보면 이 디스크에 혈액을 넣어서 돌리면 혈액들이 쭉 필터로 빠져나와요. 여기 가운데 있는 필터에 세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혈액은 전부 빠져나가게 깨끗한 물로 여러 번을 씻어내고, 그리고 세포를 볼 수 있는 이런 다이 염색약으로 염색을 시키면 종양 세포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양 세포를 뽑아내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필터에서 종양 세포를 하나씩 하나씩 마이크로 피펫으로 뽑아내요. 조그마한 이런 종양 세포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하냐? 이 검사는 순환 종양 세포의 표현형 검사. 이게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건지, 줄기세포에서 기원한 건지, 기질세포에서 기원한 건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상피세포, 줄기세포, 기질세포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네. 상피세포는 그냥 종양세포 중에서도, 암세포 중에서도 조금 착한 녀석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서 자라는 피부와 같은 세포고,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암세포들은 아주 강해요. 무슨 약을 줘도 꿋꿋하게 견디고 다시 또 생성되고 다시 또 자라나고 하는 게 줄기세포죠. 기질세포는 주변을 마구 돌아다녀요. 암세포는, 상피세포는 딱 피부처럼 붙어 다니죠. 근데 기질세포는 세포의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세포가 많으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를 갈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많으면 암이 약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세포를 뜯어내서 이게 줄기세포의 특성을 상피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많은지,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노란색 마커가 많은지, 아니면 기질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약간 주황색의 녹색의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실제 환자고, 실제 환자의 혈액에서 계속 분석을 했는데 이 환자는 계속 기질세포가 많아요. 주황색을 띠는 이런 기질세포들이, 특히 수술하기 직전에 기질세포들이 100개 이상 혈액에서 막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환자 췌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사진에는 안 보였던 복막이랑 췌장 주변으로 암세포들이 쫙 번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혈액에서 이런 기질세포들이 많을 때는 전이가 잘 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 환자는 이미 전이가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였어요. 처음에는 상피세포가 많았는데 이런 상피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간에 새로운 전이가 생길 때 약이 효용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노란색의 스템셀을, 줄기세포, 네, 가끔씩
영어만 기억이 나고 한글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늘어날 때는 약의 반응이 없다. 기질세포가 늘어나면 전이가 많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종양세포를 다 하나하나씩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의 종양세포예요. 이 하나의 종양세포를 유전자 검사를 쭉 했더니 그룹이 나눠져요. 파란색 그룹, 녹색 그룹, 빨간색 그룹, 노란색 그룹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각각의 그룹들은 약제에 대한 반응성이 틀린 거예요. 1번 그룹은 믹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암세포가 된 거고요. 2번 그룹은 잭이라는 염색체가 변화가 있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3번 그룹은 DDR이라는 염색체가 이상이 와서 암세포가 된 거고 4번 그룹은 헐투라는 염색체가 이상이 생겨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암세포는 하나의 암이지만 한 사람에서 나온 암이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유전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자, 1학년 4반 학생들 이러면 그 1학년 4반 안에서도 한 학생 한 학생이 다 틀리죠. 크게 나누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거고 뭐 그 중에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약들이 다 틀려질 거예요. 각각의 4개의 그룹에 대해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하는 거죠. 종양세포를 뽑아내서 이 종양세포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약에 반응을 잘할까 플레이트에 심어서 검사를 해보니 1번은 올라파닙이라는 약에 잘 듣고 2번은 키노스타틴, 가네스테틴 약에 잘 듣고 보르테조니브, 독소루비신에 잘 듣는 이런 그룹들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잘 듣는 약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양세포에서 유전자가 하나가 전부 기질세포에나 약물의 반응성이 떨어질 때는 환자들이 폐전이, 복막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죠. 결국은 순환 종양 DNA나 엑소솜 그리고 순환 종양 세포 등을 통해서 환자가 얼마나 잘 치료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환자한테 어떤 약을 쓸 건지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런 세포들에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얼마나 좋은 약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누구요? 의사. 의사는 아니에요. 의학자예요. 예. 응? 자, 이 우산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네. 한 분은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있는 사람이고요. 한 분은 혼조 다쿠스라는 교토대학에 있는 일본인입니다. 이 두 분은 올해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예. 자, 제임스는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왜 못 죽이는가 고민을 하다가 CT
CTLA4라는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이 CTLA4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CTLA4라는 물질을 억제시키는 anti-CTLA4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붙여주니까 이 종양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카터 대통령 알죠? 미국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2015년도에 멜라노마라는 흑색종 암에 걸렸을 때 이 약물을 투여받고 나았어요. 그렇게 됐고 혼저다쿠스는 똑같은 거예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데 이게 왜 죽이지 못할까 찾아봤더니 암세포 자체에서 PD-L1이라는 PD-1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에서 PD-L1, PD-L1이 쫙 나타나서 PD-1을 억제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이랑 똑같은 걸 시그널을 막 보내네. 시그널을 보내니까 암세포가 이거 우리 죽이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암세포에서 표현을 하는 PD-L1이랑 T세포에서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있는 PD-1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주니까 그제서야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발견을 할 때도 내나 혈액에 있는 우리 면역세포들을 뽑아내서 거기서 단백질, 이건 단백질이거든요. CTLA4, PD-L1, PD-1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이에요. 아까 췌장암에서 엑소솜에서 GPC1 단백질을 찾아냈듯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CTLA4라 PD-L1, PD-1이라는 단백질을 찾아내서 노벨 의학상을 탄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뛰어난 면역 치료제를 만든 거죠. 어렵지 않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해봤으면 싶고 이런 일에 관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들은 그냥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라서 쉽게 넘어갈 건데 이건 이제 앞에 말한 프로테인처럼 유전체에서 이제 EGFR이라는 뮤테이션, EGFR을 발견을 해서 EGFR을 억제하는 약을 쓰니까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췌장암에서 DDR 뮤테이션을 발견을 해서 DDR 뮤테이션에 대해서 약을 쓰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PARP 이니비터라는 DDR 뮤테이션을 억제하는 약들을 썼을 때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Pegylated Recombinant Human Hyaluronidase 이런 약들도 프로테인이에요. 결국은 프로테인이고 이런 걸 발견해서 써보니까 좋더라. PD-L1, PD-1, CTLA4 이게 바로 올해 노벨 의학상을 받은 물질들이죠. 근데 불행히도 췌장암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췌장암에서는 왜 효과를 못 보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또 다른 단백질이 있을 거예요. 췌장암에서 이 PD-1이나 CTLA4 같은 경우에는 흑색종, 그 다음에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그리고 폐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췌장암에서는 효과가 왜 없는지 이거는 다른 단백질을 또 발견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MSI 하이인 췌장암에서는 PD-1이 효과가 있어요. 엔트랙이라는 건 가장 최근에 발견된 유전자예요. 이 엔트랙이라는 것
유전자가 발견이 된 이후에 이걸 억제하는 물질을 썼을 때 굉장히 튜머들이 다 줄어들어요. 거의 모든 종류의 튜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단백질, 혈액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